네, 잠시 쉬셨나요? 자, 두 번째 시간인 SCIM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사실 SCIM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그 특강을 한번 맡았을 때 어떤 게 좀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기업과 조직과 테크 기업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사물 같은 경우는 이제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SCIM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AML이라고 그 위키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업계에서는 사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한번 그래도 정의를 한번 보면 인증정보 제공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ID 프로바이더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것들은 이제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요. AWS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저희 같은 플렉스 같은 HR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인증 및 인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XML 기반의 개방형 표준 데이터 포맷이다. 뭐 지금 전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롤이 있어요. 사물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 아이덴티 프로바이더가 있고 아이디 프로바이더 그리고 유저가 있습니다. 근데 유저는 먼저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저 인증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아이디 프로바이더에 먼저 포탈에 로그인한 후에 포탈에서 직접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이 형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뭐냐면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먼저 시작하는 형태예요. 서비스 이니시에이티드 사물 플로우인데요. 먼저 중앙에 있는 브라우저가 접니다. 한번 볼게요. 옥타로 바로 포탈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플렉스 URL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플렉스한테 나 플렉스 쓰게 해줘, 나 들어가게 해줘 라고 하면 플렉스가 받아요. 플렉스가 받으면 플렉스는 인증정보가 없죠. 그러면 잠깐만, 이거 나 사실은 옥타한테 물어봐야 돼. 왜냐면 걔가 IDP거든 하고 이제 기다리게 합니다. 무슨 어떤 답변 주진 않아요. 그렇다고 옥타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옥타가 얘는 들어가도 되는 친구야 라고 하고 이제 플렉스한테 답변을 주는 형태예요. 그러면 플렉스가 받아서 이때는 이제 인증을 패스워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과 0 얘는 들어가도 되는 애야 혹은 그렇지 않은 애야 라는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노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플렉스에 접근하는, 이게 바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시작하는 형태의 사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IDP에서 시작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옥타가 IDP죠. 그러면 먼저 이 박관수는 저는 회사에 이제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옥타에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옥타에 로그인을 해서 내 웹 포탈에서 옥타 포탈에서 잔뜩 30개, 40개가 되는 제 애플리케이션 중에 오늘 내가 인사고과를 어떻게 받았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포탈에서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옥타가 바로 플렉스 쪽에 로그인을 하고 그 사이에는 브라우저와 플렉스 간의 어떤 통신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플렉스는 옥타가 요청한 것을 믿고 얘는 들어가도 되는 애라는 걸 바로 믿고 바로 브라우저를 열어주는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바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니시에이티드 사물, 그 다음에 IDP, ID 프로바이더 이니시에이티드 사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구조를 안 볼 수가 없죠. 사물은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의 이제 약자입니다. 보시면 위에
몇 가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이거는 엔터티, 즉 그 IDP의 엔드포인트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밑에 이제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아마존의 엔드포인트, 이것도 물론 이제 현재 이 그 사물 랭귀지는 지금 옥타에서 만들어져 있는 서트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옥타에 연결된 SSO의 엔드포인트, 그리고 중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물은 X.509 형태의 서티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전자 서명을 한 값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스탠다드의 옵셔널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디폴트로 꼭 필요한 맨데토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메타데이터에는 이렇게 엔터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엔드포인트 URL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509 서티피케이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물 형태의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물을 개발을 할 때 도와주는 보조 도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제 인증서 파일 혹은 이제 메타데이터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러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것도 어덴티케이션이랑 페더레이션의 개념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덴티케이션은 하나의 시스템에 그냥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ID 프로바이더랑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옥타와, 그리고 뭐 구글이 됐건 혹은 뭐 AWS, 다양한 플렉스 같은 솔루션들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을 맺게 되면, 그게 수량이 얼마나 됐건 방식은 어떻게 됐건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 개의 앱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산재되어 있는 어덴티케이션들을 한 곳에 모으고 마치 유저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시스템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AWS와 애저가 있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복잡한 형태의, 이미 이제 AWS나 애저는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요. AWS 같은 경우도 OTP 인증하고 또 시크릿 키도 넣어야 되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렇게 IDP 포탈로 묶어놓게 되면 마치 AWS는 이 시스템 전체 시스템의 하나의 메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사용자들은 경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싱글 사인온을 했을 때, 사물을 이용했을 때 이제 어떠한 이점이 있냐,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를 준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시스템들과 상호 연동이 가능해요. 저희도 사물에 맞는 규격으로 뭔가를 개발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인하우스에서, 회사 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하우스 애플리케이션이 됐건, 그게 외부에 있는 SaaS 솔루션이 됐건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확장성에 있어서, 그리고 상호 연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유저들이 쓸 때 너무 편해요.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또 패스워드 리스 방식의 URL 링크라든지, 요즘 그런 것들 많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MS 어덴티케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 링크가 날라오고, 링크를 클릭하면 숫자가 뜨고, 숫자가 뜨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추후에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숫자가 뜨고 30번이 나왔다, 그럼 30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보안성은 굉장히 높이면서 유저의 사용성은 또 같이 높일 수 있는,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시큐리티 관점에서도 하나의 통합된 보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전자서명도 사용하게 되고, 사람이 머릿속으로 패스워드를 외우고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고, 이걸 기록해 놓았다가 또 유출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도 이 싱글 사인온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면서 내부의 반응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희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제 애자일 형태로
저희도 보완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고 새롭게 들리는 그 유저의 목소리들, 저는 이제 유저가 저희 내부 직원들이 되겠죠.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그 사용성과 그 편의성이 편리해지고 또 신청할 수 있는 앱들도 그 포털 안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 IT 프렌들리한 그런 어떤 개념들을 비IT 직원들한테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물에 대해서 이 얘기했는데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SCIM입니다. SCIM을 계속 얘기를 했죠. 뭐냐면 한번 볼게요. System for Cross Domain Identity Management. 뭔가 넘어다니는 도메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프로비저닝이라는 게 나와요. 프로비저닝, 디프로비저닝.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네 뭐 이런 느낌으로 AWS에서 EC2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네 비슷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사용자일 뿐이에요. ID 프로바이더가 있을 때 ID 프로바이더의 계정을 생성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권한이 있었을 경우에 자동으로 계정을 생성해주는 다이나믹한 기능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온보딩과 오프보딩의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온보딩이라고 하면 처음에 뭐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이고요. 오프보딩이라고 하면 혹은 뭐 직무가 변환됐다거나 혹은 뭐 가장 뚜렷한 거는 퇴사를 했다거나 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처음에 회사를 입사를 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이런 권한이 필요해요, 저런 권한이 필요해요 하면서 요청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해당 권한을 주고 계정을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2,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어떤 계정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본인도 잘 몰라요. 본인도 잘 모르는데 관리자가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ISMS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국내에도 그런 ISMS 같은 보안 인증 제도가 있고요. ISO 27001 같은 해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정 관리와 권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연동도 굉장히 편리한 게 RESTful API를 지원하고 또 JSON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그냥 키랑 아이디 형태로, 키랑 밸류 형태로 그 아이디와 밸류 형태로 키와 밸류 형태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 CRUD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정을 생성할 때 이게 다 적용이 가능해요. 계정 생성, C, 그 다음에 뭐 리드,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딜리트 다 이런 계정 생성 생명 주기에 맞춰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좀 볼게요.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예요. 이미 이제 트래디셔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온프렘에 AD 같은 혹은 LDAP 같은 디렉토리 서비스들이 다 있어요. 혹은 워크데이 같은 그런 HR 시스템이나 플렉스 같은 그 HR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여기다가 해당 입사한 사람, 온보딩이라고 할게요. 온보딩하는 유저의 디파트먼트 혹은 뭐 전화번호 혹은 이름,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다시 IDP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귀찮죠.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그 옥타 같은 IDP랑 연동을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연동을 하게 되면 옥타가 IDP로서 중앙에 소스 오브 트루스, 그러니까 원장 디렉토리로서 각각의 지금 보고 계신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오피스 365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쓰고 있는 파이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계정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물론 전체 계정 정보를 전달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한 권한과 필요한 부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GitHub이 필요하다. 그럼 GitHub, 그다음에 AWS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테라폼 코드를
내가 짜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당 그 어트리뷰트에 예를 들어서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다, FE 이런 식의 어떤 함축어를 그냥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오토메이션 된 결과들이 옥타가 자동으로 그 각각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전달을 하고 계정을 생성하는 그런 자동화가 오토메이션이 가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게 이제 내부망과 클라우드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이러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AD를 배제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AD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양한 장애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관리 포인트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 최초로 뭐 스타트업이 됐건 구현한 디렉토리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AD를 굳이 만들어서 연동시키는 방법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수의 대기업들, 그리고 뭐 통신사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이제 이런 유니버셜 디렉토리가 나오기 전부터 디렉토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지금 보시는 파이어월 안쪽으로 액티브 디렉토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액티브 디렉토리가 존재하는 거를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받아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온프렘에서 옥타는 어쨌든, 그리고 지금 최근 나오는 모든 그 IDP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포워딩 해줄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AD 서버에 직접 설치를 하던가, 혹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서 이중을 하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옥타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연결하는 거는 기존에 보셨던 방법들과 크게 차이는 없는 프로비저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좀 하나하나 쪼개서 좀 수평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형태의 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자동화되냐? 그러면 첫 번째, 유저가 생성이 되면 유저가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번 이제 프로비저닝이 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프로비저닝이 되면 해당 권한을 영원히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뭐 직급에 따라서, 혹은 부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 구도에 따라서 계속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라든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권한이 변화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또 전화번호도 바뀔 거고, 이런 것들이 원하는 시간 텀에 대해서 싱크가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잦은 싱크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트래픽이 많아질 수 있고요. 또 너무 오랜만에 한 번씩 싱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무결성에 있어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그 회사 내부적인 비즈니스 정책에 따라서 세 번째,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동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 액세스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IDP에서 해당 설정을 하거나 그리고 자동화된 어떤 API를 통해서 액세스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디프로비저닝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관리자가 디프로비저닝 풀에 들어와 있는 멤버들을 확인한 후에 이제 수동으로 삭제를 하거나, 혹은 이것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으면. 그래서 들어왔던 멤버들이 디액티베이션 되고 15일 후에 아예 날려라, 딜리트해서 없애라. 그 이유는 이제 무한정 우리가 그 디액티베이션 시킨 멤버들을 저장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라이센스와 또 비용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같이 중간에 이 세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AD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사용해 보셨다면 이제 프로파일이 어트리뷰트들이 한 3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굉장히 이건 너무 올드한데 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뭐 내선 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또 추가할 수 있고 우리 비즈니스에 맞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프로파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프로파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구글도 사실은 소스 오브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예전에는 이제 구글 수트로 불렸죠. 그리고 플렉스 같은 HR 시스템도 그렇게 그 트루스 오브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모았을 때 어떤 거를 내가 갖고 와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던져야 되는 거지? 하는 그런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겹치는 예를 들어 구글에서는 얘는 지금 디파트먼트가 개발 부서라고 했는데 보니까 플렉스에서 보니까 프론트엔드 개발 부서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만약에 구글이 높다고 하면 서비스 프로바이드 쪽에 던져지는 어트리뷰트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은 구글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우선순위까지도 자동화해서 여러 개의 소스에서 우리가 어트리뷰트들을 갖고 와서 프로파일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단계별, 우선순위별 관리도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클라우드가 왼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워크데이에서 준 거를 옥타가 받아서 내부로도 줄 수 있고 또 내부에 있는 온프레임에 있는 것들도 같이 모아서 앞선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프로파일들을 모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삼각형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유니버셜 디렉토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AD라든지 LDAP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혹은 나오는 내용들일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하면 이제 뭐 구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도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크데이, 플렉스 같은 인사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디렉토리 유저 프로파일과 어플리케이션 유저 파일로 땡겨서 옥타가 중앙에서 전체를 다 합친다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일방향이 될 수도 있고 양방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아키텍처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제가 공고 드리는 부분은 이제 양방향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하나의 데이터에 무조건 제가 이건 믿을 수 있는 소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소스를 이용하는 것이 그 약간 헷갈리지 않게끔 그리고 그 유저들한테 혼돈을 주지 않게끔 시스템 관리자에게 혼돈을 주지 않게끔 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겠다라는 정책을 세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오네 가네 이 정도 수준은 사실 아니고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어트리뷰트 레벨 마스터링이라고 해서 ALM이라는 기술입니다. 옥타에서 받는 거, 줌에서 받는 거, 그리고 옥타에서 주는 거, 내가 어떤 어트리뷰트들을 옥타에 있는 거를 신뢰할 것인지 혹은 줌에 있는 거를 신뢰해서 옥타로 던질 것인지 해당 항목은 플렉스에서 들어온 것들은 무조건 플렉스를 따를게 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 개념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스 오브 트루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사실상 SCIM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D가 됐건, 뭐, HR 시스템이 됐건,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됐건 간에 다 모든 그 어트리뷰트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 디렉토리의 원천이 되는 것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 그게 옥타가 될 수도 있고, 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키텍처링을 하기 따라 나름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소스 오브 트루스를 선택을 할 때는 어덴티케이션에서 충분히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펑션들이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MFA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혹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유저의 비헤이버 혹은 이제 로그인하는 개체의 비헤이버가
어떤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지, 그런 특화된 액세스 컨트롤과 그리고 어덴티케이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소스 오브 트루스로 사용하는 것을 훨씬 권장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SCIM에서는 이 그림 하나를 정확하게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다 얻어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새로운 사람이 온보딩을 합니다. 뉴 인플로이가 우리 회사에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해놓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각각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할당을 하고 어떤 리소스를 쓸 수 있게끔 사전에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추가가 필요하면 요청을 받아서, 자, 이런 것들 데모에 보여드리겠지만 요청을 받아서 할당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해당 IDP 시스템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합니다. 관리한 상태에서 혹시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됐을 경우에, 어트리뷰트가 변경됐을 경우에 업데이트하는 것도 전부 다 IDP 소스 오브 트루스에서 20개, 30개, 50개, 100개 되는 시스템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오프보딩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계정을 단순히 디세이블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때까지 할당받았던 모든 계정에서 전부 다 디세이블이 되는 그런 형태다. 이거 참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3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 또 4부에서는 실제 이 인터그레이션이 AWS 오피스 365가 정말 큰 시스템인데 이렇게 빨리 돼?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15분짜리 이 데모 영상에서 벌써 이 인테그레이션 된다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 부분까지 오늘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 장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플렉스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중에서 디바이스 트러스트 모델까지 구현한 내용입니다. 즉 이제 SCIM, SSO, 사물에 대한 중요도는 다양한 업체에서 그런 내용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 실제 유저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흘러가는 트래픽을 분석하는 보안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저희는 이제 G스케일러라는 그 카스비를 통해서, 카스비 플러스 데이터 릭 프리벤션, 그리고 SSL 인스펙션, 그리고 뭐 웹 URL 필터링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첫 번째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 하단에 이제 저라고 할게요. 박한순이 이제 뭔가 어딘가에 AWS에 이제 접속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AWS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형태의 포워드 프록시,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 먼저 얘가 받아요. G스케일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나가는 IP는 사실상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록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우리는 확인을 해요. 어떠한 트래픽들인지를 SSL의 인스펙션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일단 옥타로 들어갑니다. 옥타로 들어가면 옥타에서 한 번 더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체크를 합니다. 워크스페이스 1이라는 MDM을 통해서 이 MDM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패킷을 드랍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의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한 상태에서 이제 AWS 쪽에 저희 리퀘스트, 즉 이거는 뭡니까? 실제로 AWS부터 시작된 프로세스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IDP Initiated 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옥타 포탈에 로그인 할 때부터 앞선 이 두 가지의 보안 솔루션을 거쳐야지만 옥타에 로그온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에 공부했었던 AWS에 접속하는 사물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즉, 우리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에, 즉, G스케일러의 에이전트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PN 터널링을 통해서, 실제로 디바이스 트러스트 모델을 저희가 구현해서 쓰고 있고, 이후에 굉장히 유저들은 안전한 보안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게 되지만,
사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도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구현을 하실 일이 있다면 한번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을 저희가 직접 구현한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2부가 마치고 나면 3부에서는 실제로 사례, 그리고 4부에서도 인터그레이션을 직접 하는 것으로 여러분한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